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곰이 쑥 먹던 시절보다도 더 깊은 강원도 설악산 골짜기 이야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사람 발길이라고는 아예 뚝 끊겨서 낮에도 산짐승들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런 첩첩산중이었지요.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길을 잃는다는 그 험하디험한 만수봉 아래에 웬 초가집이 한 채 덜렁하니 있었답니다. 마당에는 잡초 하나 없이 정갈하고 장독대는 반질반질 닦여서 달빛이 비치면 거울처럼 빛이 나는 그런 집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깊은 산골 외딴 집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눈이 부시게 고운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20이나 되었을까.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나리꽃처럼 청초하고 그 눈망울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디 맑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여인을 두고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아니, 그 험한 곳에 젊은 여편네가 혼자 산다니 그게 제정신인가? 사람의 탈을 쓴 여우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늑대 굴 옆에서 잠을 자겠어? 사람들은 무서워 근처에도 못 갔지만 가끔 길을 잃고 헤매던 사냥꾼들이나 나무꾼들이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우는 무슨 얼어 죽을 여우. 그저 마음씨 비단결 같은 새댁이더만. 땀에 젖은 옷을 보고는 정성껏 빨아주고 귀한 산삼 끓인 물까지 대접받았네. 세상 천지에 그런 고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여인은 산속의 비밀처럼 안개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 멀리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산새들도 숨을 죽이고 달림도 구름 뒤로 숨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비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고 있었지요. 나뭇가지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계곡물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젊은 선비가 젖은 갓을 손으로 받친 채 비틀거리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이름은 이생이라 하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책 보따리는 이미 물에 젖어 천근만근이고 집시는 진흙탕에 빠져 다 해진 상태였지요. 에구, 나 죽네.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되나 보구나. 어디 비 피할 곳 하나 없단 말이냐? 이생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흔들리는 작은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를 부르기라도 하듯 그 불빛은 따뜻하고 아늑해 보였지요. 이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인이 홀로 사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이생이 마당에 들어서서 게 누구 없소. 길 잃은 과객이 하룻밤 신세를 좀 지고자 하오. 하고 외치자 삐걱 소리를 내며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여인의 손에는 작은 등잔불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이생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던 것도 잊은 채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분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비바람이 이리 거센데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방을 따뜻하게 지펴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골 여인과 선비의 그 기구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밤 이후로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생과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방 안은 군부를 지펴서 그런지 아주 뜨끈뜨끈했지요.
여인은 이생의 젖은 겉옷을 건네받아 정성껏 말려두고는 부엌으로 나가 뚝딱뚝딱 소리를 내며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다 산에서 갓 따온 향긋한 더덕구이, 도라지나물, 그리고 정체모를 산열매로 담근 술 한 잔이 놓여 있었지요.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던 이생은 체면도 잊고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여인이 살며시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이생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낭자, 이 험한 산 중에 어찌 홀로 살고 계시오? 가족도 없이 무섭지도 않오? 이생의 물음에 여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세상을 등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산짐승들은 사람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으니 외려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 대답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려 이생은 더 묻지 못하고 술잔을 들이켰지요. 술 기운이 오르니 긴장이 풀리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이생은 그날 밤 꿈속에서 꽃향기 가득한 숲을 거니는 꿈을 꾸며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비는 그치고 숲은 맑게 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마음이 참 이상했지요. 어서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데 발길이 도저히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평생 이곳에서 저 여인과 함께 밭을 일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발칙한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낭자, 내 과거 보러 가는 길이지만 며칠만 더 신세를 지면 안 되겠소? 다리가 아직 시큰거려 걷기가 힘두오. 사실은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지만 여인은 그 속내를 다 아는 듯 모르는 듯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갔지요. 두 사람은 낮이면 같이 산책하며 이름 모를 들꽃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옛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이생은 여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어찌나 영리한지 가르쳐주는 족족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지요. 하지만 이생은 가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문을 닫아두었는데도 어디선가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여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진한 야생화 향기가 한참 동안 머물렀거든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여인의 식성이었습니다. 이생에게는 온갖 맛난 산의 진미를 대접하면서 정작 여인 본인이 밥을 먹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낭자는 어찌 식사를 하지 않소? 물어보면 여인은 아까 부엌에서 미리 먹었답니다. 하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가끔씩 여인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으면 푸르스름하게 번뜩이는 것을 이생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그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사랑에 눈이 멀면 호랑이도 강아지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생은 여인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낭자라고 부르며 그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지요.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오르는 것보다 이 산속 오두막에서 여인이 지어주는 밥을 먹으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보름달이 뜨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점점 차가워지고 밤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처절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여인의 표정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만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곤 했지요. 이생은 그런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럴 때마다 여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낭자, 몸이 어디 편치 않오? 안색이 매우 창백하오. 이생의 걱정 어린 말에 여인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만약 제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이생은 웃으며 농담처럼 넘겼지요. 허허, 낭자가 요괴면 어떻고 여우면 어떻소? 이렇게 마음이 고운데 말이오. 하지만 이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농담이 곧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줄은 말이지요. 운명의 보름달 밤이 가까워질수록 고요하던 산속 집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생은 그날 밤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자, 드디어 운명의 그 밤이 밝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산등성이 위로 둥실 떠올랐지요. 그날따라 달빛이 어찌나 밝고 푸르스름한지 마당에 떨어진 바늘 하나도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토록 시끄럽게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며 소쩍새 소리가 딱 끊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이고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생은 방 안에서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와야 할 여인의 고요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기이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생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문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에 침을 살짝 묻혀 창문 종이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지요. 낭자가 이 밤중에 어딜 가셨을까? 구멍 사이로 마당을 내다본 이생은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여인이 하얀 소복 차림으로 홀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쪽지었던 머리는 풀어 헤쳐져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 고왔던 어깨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향해 길게 목을 뺐습니다. 그러더니 아웅 하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나직하게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생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고운 입에서 어찌 저런 소리가.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더 밝은 달빛이 여인의 몸을 수직으로 내리쬐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등 뒤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치마폭 아래에서 무언가 복슬복슬하고 커다란 것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생은 눈을 비비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끝도 없이 밀려나오는 그것들은 바로 짐승의 꼬리였습니다. 일곱, 여덟,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꼬리가 허공을 향해 꼿꼿이 치솟자 여인의 몸 주위로 푸르스름한 도깨비불 같은 기운이 휘감겼습니다. 구미호. 이생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꽉 막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쭉 뼛서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세상에 말로만 듣던 전설 속의 괴물이 바로 자기 옆방에 살던 여인이었다니. 선비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당의 구미호는 달빛을 받으며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졌다가 오므라들기를 반복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지요. 여인의 손톱은 어느새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길어졌고 가끔씩 뒤를 돌아볼 때 보이는 눈동자는 핏빛처럼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마을 사람들이 괜히 여우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방으로 들어와 내 간을 꺼내 먹겠구나.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법이지요. 이생은 정신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밖은 바로 여우가 춤을 추는 마당이었고 뒷문은 튼튼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생은 가지고 온 괴나리 보찜 속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단검 하나를 겨우 찾아내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도 떨려서 칼자루가 덜덜 소리를 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춤을 추던 구미호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이생이 숨어있는 방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님,
자고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였지만 지금 이생의 귀에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군요. 벌써 깊은 잠에 드신 모양이지요. 여인의 그림자가 문창살에 길게 비쳤습니다. 9개의 꼬리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촉수처럼 꿈틀거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생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칼을 가슴에 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단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덜컥 문고리 흔들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생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요물에게 재간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아까보다 훨씬 진한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생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먼저 달려들어 저 요물의 심장을 찌르느냐. 여인의 하얀 손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이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요물,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이생은 단검을 앞세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꼬리 9 달린 여우와 겁에 질린 선비가 마주선 일촉즉발의 순간,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이 요물, 내 정체를 다 알고 있었다. 감히 누굴 속이려 들어. 이생은 고함을 지르며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떨린 나머지 칼날은 허공만을 갈랐고 이생은 제 풀에 지쳐 마당 흙바닥에 볼품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여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9개의 꼬리가 달빛 아래서 파르르 떨리며 휘날리는데 그 모습이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이생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웠던 손톱을 숨기고 붉게 빛나던 눈동자에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이생을 내려다보았지요. 선비님, 결국 보셨군요. 소첩의 이 흉측한 모습을 기어이 보시고야 말았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내간을 노리고 나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냐? 3000년을 산 여우라더니 사람의 탈을 쓰고 나를 홀려 잡아먹으려 했지. 이생의 모진 말에 여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무너져 내리듯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9꼬리를 감싸쥐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그 울음소리는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한 여인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선비님, 어찌 그리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소첩은 사람의 간 따위는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나 1000년을 산속에서 외로이 떨며 오로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이생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1000일 동안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고 단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날까지 정체를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소첩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이제 단 하루. 오늘 이 보름달이 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소첩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당신 곁에 평생 머물 수 있었는데 여인은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생을 잡아먹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 잃은 이생을 본 순간 그를 지키기 위해 산속에 굶주린 늑대들을 꼬리 9의 위엄으로 쫓아냈고 그에게 대접할 산의 진미를 구하기 위해 험한 절벽을 타며 피를 흘렸던 것이지요. 선비님을 처음 뵌 그날 소첩은 결심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에게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사람이 된다면 평생 이분을 모시며 초가 삼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허망하게 들키고 말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천년의 기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이생은 쥐고 있던 단검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여인의 뒤에서 너울거리던 9개의 꼬리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며 힘없이 땅으로 처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 꼬리들은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 여인이 인간이 되기 위해 짊어져 온 천년의 고통이자 무게였음을 이생은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낭자, 내가 큰 죄를 지었소. 당신의 그 깊은 속도 모르고. 이생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여인의 어깨를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을 가득 채웠던 보름달이 시커먼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동시에 여인의 몸에서 나던 은은한 향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이생을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여전히 여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이 세상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답고 순결했습니다. 선비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소첩의 운명인 것을요.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알기 어렵고도 무섭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과 보낸 그 며칠이 천년의 세월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이 될 기회를 잃었으니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안개처럼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다급하게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낭자, 내가 잘못했소. 꼬리가 9이면 어떻고 100개면 어떻소.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사람이었소. 이생의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형체는 달빛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의 순간 진실을 마주한 기쁨보다 더 큰 상실감이 이생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어둠 속에서 선비는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받아치는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산 너머로 뿌연 새벽 안개가 밀려올 때쯤 이생은 차가운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꿈결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시였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까지 분명히 서 있던 번듯한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이끼 낀 커다란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낭자, 낭자 어디 계시오? 이생은 미친 듯이 사방을 불러보았지만 대답하는 것은 이슬을 머금은 까투리의 날갯짓 소리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여인이 흘린 눈물이 고여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산꽃들이 이슬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떠나간 여인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져 이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생이 누워있던 바위 옆을 보니 어젯밤 여인이 정성껏 싸주었던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주먹밥 몇 덩이와 함께 사람 팔뚝만한 귀한 산삼 한 뿌리, 그리고 낡은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서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비님, 비록 소첩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떠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산신령님께 빌어 얻은 귀한 것이니 이것을 팔아 부디 한양에 무사히 가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십시오. 사람이 되고 싶었던 여우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칼을 휘두르며 요물이라 욕할 때도 여인은 떠날 채비를 하며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생은 그 산삼을 품에 꼭 안고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괴나리 보찜을 고쳐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이생은 여인의 바람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고 매년 보름달이 뜨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그 깊은 설악산 골짜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 험한 산을 매년 오르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생은 알고 있었지요. 그곳에 가면 달빛 아래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인의 꽃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 창밖에 달이 밝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부디 오늘 밤 저 설악산 여인의 따뜻한 배웅을 받은 선비처럼 여러분도 포근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